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재 257페이지에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사상 내지는 생각 아니면 이데올로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말도 잠깐 한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국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상, 이데올로기, 생각 이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어원부터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데모스 거기에다가 크라토스. 누구는 자 어떤 교재에 보면 크라티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 표현도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일단 데모스라는 말은 다수 내지는 민중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라토스 내지는 크라티아는 지배 내지는 통치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지배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출발이 다수의 지배니까 다수가 다스리는 자, 즉 얘는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치자와, 즉 다스리는 자와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어원상 보면은 다스리는 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지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가 같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루소의 관점에서는 동일성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어원에서 우리가 저희 쪽에서 기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일단 어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쪽에서 보면 저희 공무원 수능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좀 낮은 편인데 공무원 쪽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례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범위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시대를 나눌 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상 고대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원리 내지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고대에서 있었던 편이었고요. 얘가 근대로 오게 되면서 통치 원리 내지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다가 사회 구성의 원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 얘는 현대에서는 통치 형태 내지는 정치 형태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사회 구성의 원리와 그다음에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얘를 지금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이쪽에서는 단순히 범위가 확대됐다로 끝내지 말아 주시고요. 얘가 고대에서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얘가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되면 자,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와 연결이 되겠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국가현상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는구나 두 가지까지 같이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현대에 등장하게 되는 생활 원리를 포함하게 되니까 정치의 개념이 넓은 의미의 정치 그리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집단 현상설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얘와 엮여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 구성의 원리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근대에서 보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근대는 이제 절대왕정이 타도되면서 시민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자유나 평등 아니면 국민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회제도 그다음에 입헌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걸 바탕으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얘는 시민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요거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정치 형태와 그다음에 생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 내용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를 설명했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짧은 글의 명문장을 남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은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에 의한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형태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국민애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어떤 것과 연결되는가라는 거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상 이 원문에 보시면 국민애라는 말을 of the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보시면 of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f the people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 요걸 뽑아내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권리인 주권은 국민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of the people이 국민주권과 연결된다. 그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국민에 의한을 다른 말로 by the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y라는 건 수단이라는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y force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권이 국민의 소유가 있으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 내지는 방법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국민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의 개념도 국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라, 즉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for the people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for the people에서 for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국민복지라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해서 아직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 국민주권, 국민자치, 국민복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교재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맥키버의 참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라 맥키버의 참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 이게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2014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때도 내용이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맥키버가 주장했던 참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건 강의와 함께 첨부 파일 형태로 올려둘 테니까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별표를 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내용들은 자, 참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상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째 뭐가 있다. 그다음에 첫째부터 5째까지가 무엇이 있다라는 게 요걸 암기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였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앞으로 변형된다라면 첫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즉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아니면 기본 이념과 관련해서 첫 번째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까지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히 5가지를 외우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지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 요걸 잡아주시는 게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형태로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정부를 비판할 때도 신체나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즉 정부 비판에 대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지문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자유로운 조직이니까 둘째와 관련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집회라든가 아니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요거 체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집권당에 반대해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얘가 합법적인 선거가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내용까지 제가 첨부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추지 마시고요. 뒤쪽에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2015년 국가직에서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민주주의를 크게 다수제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합의제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며 합의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2015년 국가직에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다수제 민주주의의 경우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요걸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만장일치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니까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이 통상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등장했던 개념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통상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게 다수제 민주주의. 통상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근대부터 얘기하는데도 제가 고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잠깐 실시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제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에다가 소수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가. 이게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선거에서 다수 대표나 소선거구제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소수 대표나 아니면 중대 선거구는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국가 운영을 정당 중심으로 하다가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게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저희 공무원 쪽에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까지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이념이라는 거. 자,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그리고 자유, 평등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 셋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목적이고요. 자유와 평등은 수단의 관계가 됩니다. 물론 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들이라든가 그다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 자유와 평등과 기본권이나 제도, 원리의 관계도 다시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모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서 그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장애우냐 아니면 비장애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가 권력이 없더라도 즉 그가 사회적 약자이더라도 그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인간, 즉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인간을 목적적으로 취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적인 취급이라는 건 인간을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나 국가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판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자유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유는 크게 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의 개념에서 나오는 질문,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통상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국가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한 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적극적 자유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1차적이기 때문에 통상의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from 국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치사 from이라는 건 여기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적극적 자유에는 국가의 자유라고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에 의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자유를 투 국가로 한번 봐주십시오. 전치사 투는 그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자유는 국가를 형성할 자유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에는 참정권이 있고요. 이 참정권의 종류,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기본권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에 의한 자유를 by 국가라는 말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by라는 말은 도구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을 사회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권의 종류도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는 개념은 기본권의 발달 순서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본권은 자유권에서 시작해서 참정권까지 확대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현대에 등장한 기본권,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자유권은 시민혁명 당시에 주장하던 내용들이었고요. 참정권, 근대는 참정권의 확대와 관련해서 근대 정치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넘어오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권 파트, 아직 이게 소극과 적극에 대해서 명시적인 저희 공무원 쪽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쪽에서는 아주 많이 물어보는 테마고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 요 정도의 내용이 있으니까 얘도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별표 2개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회권, 평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평등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테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등에서 제일 먼저 주장되었던 게 신앞의 평등이 있었고요. 이게 신앞의 평등에서 법앞의 평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신앞의 평등과 법앞의 평등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중세에서 강조하던 평등은 신앞의 평등이었습니다. 중세는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가 아니라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신앞의 평등이 법앞의 평등으로 바뀌게 됐고, 법앞의 평등은 근대 이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평등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평등도 원칙적으로 법앞의 평등이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게 법 적용의 평등이냐 법 내용의 평등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헌법 쪽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는 무시하셔도 괜찮을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근대와 현대에서 주장하는 평등은 법앞의 평등이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기회의 평등의 경우는 어떤 기회 자체는 보장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기회도 보장하면서 결과까지도 보장하고 있을 때 이런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통상 기회의 평등을 다른 말로 기회균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 중에서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는 건 아니죠. 너무 섬찟했나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도록
도와드리려고 존재하는데 현실에서 모든 분이 공무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런 내용이 기회의 평등의 개념에 해당하고요. 이게 만약에 결과의 평등으로 비교하자면 이겁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합격시켜 준다면 결과의 평등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결과의 평등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보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회의 평등은 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등이다. 요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등을 분류할 때 형식, 그 다음에 기계, 절대적 평등과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을 구별하실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과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얘들은 무조건 같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경우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똑같이 취급한다는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평등 쪽에서 이게 형식, 이쪽 라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기출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평등 쪽에서는 가장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 3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 두 쪽 라인을 구별하는 문제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의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절대의 문제인지 즉 얘들 셋 사이의 차이는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단 얘들은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 내지는 세트 메뉴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실질, 비례, 상대에 대한 영역도 개별적인 차이는 모르셔도 좋겠습니다. 단 얘는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정도만 정확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같게 취급하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영역은 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단 그 존재하는 차별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등을 정의로 표현할 때는 평균적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의 영역을 평균적 정의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영역을 배분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등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 따라서 형식, 기계, 절대와 실질, 비례, 상대를 구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물어보는 건 일단 이런 표현들을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주로 어떤 개별적인 사례를 던져줬을 때 이게 어떤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가가 기출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문제에 기출 지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누범 그리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서 어떤 게 누범이고 누범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다. 그 다음 상습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것은 형법 총론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저희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단 누범이나 상습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범과 상습범은 처음 저지른 사람, 일반범과 즉 초범이라고 할게요. 처음 저지른 사람보다 가중,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 처벌한다라는 말은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자, 차별이 있다라는 점에서 얘는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러나 이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자,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한 번 나쁜 짓 한 사람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훨씬 더 나쁜 놈이니까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을 또 이 사례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리고 존속살해라는 말은 자기의 직계 존속입니다. 즉 자기의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을 죽인 경우를 존속살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 요건 알았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 죽인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근데 자기 부모 죽인 새끼 정말 더 나쁜 개새끼죠. 보십시오. 둘 다 나쁜 놈인데 이놈이 훨씬 더 나쁜 새끼니까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의 영역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새끼는 개새끼죠. 네,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차별의 영역으로서 실질, 비례, 상대였으면서 이런 차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예, 욕해서 죄송합니다. 디귿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휴가를 보장하는 것. 자, 얘는 남자 근로자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런 휴가가 없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휴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로 가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출지문에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출산하거나 아니면 임신과 관련해서 모성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성인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기출 지문에서 해외 파견 남성 근로자를 군필자로 채용하는 것.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병역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국으로 보낼 남자 근로자를 뽑을 때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을 채용하는 것. 그러면 같은 남자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가 구별이 되는 영역이니까 얘도 역시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러면 이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권 발급이라든가 외국에 뭐 등등등의 외국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군필의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이게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은 물론 사라진 제도지만 이 당시 군대를 갔다 온 남자에 대해서 현역으로 갔다 오면은 5점이었고 그 다음에 방위. 예, 방위라는 제도도 사라졌는데 요즘 공익이라는 느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만점에 3점을 추가해서 가산점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여성이나 아니면 장애우의 경우 성인 남자들보다 공무원 채용에서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물론 여성, 야 억울하면 니들도 군대를 갔다 와라 라고 남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예, 여성은 군대를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가산점 제도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위치, 공무 담임권들이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 그때 기억에 7급과 9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겪고 계신 남성분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제대군인에 대해서 가산점, 군대 갔다 온 남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영역도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게 그럼 과연 이런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합리적이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취지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문제를 푸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차별을 하는 영역은 사회적인 약자를 아유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제가 잠깐 놨나 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합리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됐습니다. 네, 합리적이다라는 부분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차별의 존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들을 하고 있을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차별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다음 차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 기준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합리성을 판단하는 취지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앞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존재했던 여성 이걸로 가시겠습니다.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나 아니면 장애우
주정차 구역에 대한 지정. 자, 여러분께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봐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주정차 구역을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우의 경우는 일반 비장애인보다 사회적 약자죠. 그리고 장애우에 대해서 이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취지는 약자에 대한 보호의 취지니까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잡아 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또 하나 볼게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 어떤 차별이 존재했고 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때 이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도 차별의 폐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실질 미래 상대적 평등의 영역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아주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분류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권이라는 말은 통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독립한 권력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주권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주권을 이해하실 땐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주인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이고 대외적으로 최고의 권력이니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힘, 이렇게 주권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은 현재 국민주권의 원리는 주권 자체는 국민들에게 소유가 있어야 되니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를 결정할 때도 역시 국민으로부터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행사, 자, 국가 권력의 정당성도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올 때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조 1항하고 2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민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자치가 국민주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치라는 말도 한자로 보시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 통치한다. 국민자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요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민주권과 관련해서 비교 개념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 국민주권은 군주주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군주주권이라는 말은 주권은 군주, 왕에게 있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개념인데 얘는 두 가지 점에서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을 주장하던 정치 사상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의 권한은 신, 하나님으로부터 숫자가 받을 숫자인데 통상 이해를 돕기 위해 기브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왕의 권한은 신이 줬다라는 학설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왕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왕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한테 대한 도전이 되고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왕권 신수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을 부정하면서 등장했던 사상이고요. 군주주권이 중세 말에 나왔다면 중세 말 절대왕정기에 나왔었는데 국민주권은 근대 이후부터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권 신수설을 타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상인 계몽사상이나 아니면 사회계약설 그리고 천부인권사상 천부인권을 다른 말로 자연권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대항으로 등장했었다. 요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서는 우리 이미 했죠. 국가는 구성원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무지나 미신이나 관습을 타도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인권은 인간의 권리도 역시 하나님이 부여했다. 즉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주주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보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은 우리 사회계약설에서 봤던 로크나 아니면 루소부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홉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홉스가 사회계약설에서 군주주권을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군주주권을 주장했으니까 홉스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홉스는 군주주권은 주장했지만 왕권 민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 신수설과 왕권 민수설은 어떻게 다르냐면 왕의 권한은 백성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학설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홉스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주장했지만 왕권 신수설 자체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가 예전에 수능 쪽에서 모의고사 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강조를 하는 건데 아직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공무원 쪽에서 출제된 적은 없지만 향후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그 자체는 이미 여러 번 기출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되면 이런 내용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민주주의 기본 원리 두 번째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권력 분립이라는 거 국가 권력을 분립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서 국가기관 간에 견제를 하도록 하는 원리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서로 다른 기관에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권이다, 반드시 삼권이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요.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견제를 하는 것이다. 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권력 분립의 원리는 저희 공무원에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별표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의 원리는 자, 이쪽에서 계속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이겁니다. 얘들이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 목적은 즉 국가 권력 그 자체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견제를 하니까 결국 국민의 자유나 아니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얘는 수단적인 원리에 해당한다. 즉 다시 한 번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요. 권력 분립에서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건 절대 권력, 우리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등장한 사상이구나. 요거 하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신 내지는 회의론과 관련되어 있다. 액터경이 얘기했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저 인간 못 믿겠다가 권력 분립의 출발점이 된다.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권력 분립 쪽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권력 분립의 종류 중에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 있고요. 기관 내의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하고 기관 내의 권력 분립을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서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때 수평적 권력 분립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근대에서는 수평적 권력 분립만 주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수평적 권력 분립 플러스 수직적 권력 분립이 추가되었다. 이 내용도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수평이고 어떤 게 수직이냐라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몽테스키웨가 입법권과 그 다음에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분류를 했고요. 서로 다른 국가기관 간에 일어난 권력 분립이면서 몽테스키웨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가지는 권한은 대등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수직적 권력 분립은 이겁니다. 입법부를 다시 중앙의회와 그 다음에 지방의회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행정부도 중앙행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행정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보니까 같은 기관이지만 그들이 권한을 나눴고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행정도 역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눴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의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를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 중앙의회인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국회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중앙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의 권한이 지방행정부의 짱인 시도, 도지사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력 분립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권력 분립의 마지막 테마로 구별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로크의 권력 분립과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을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로크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은
로크는 국가 권력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이권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웨는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고 행정권은 왕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로크는 시민혁명 당시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전통을 만들어 줬습니다. 입법부 우위. 그래서 얘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쪽에서 정리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비해서 몽테스키웨는 권력 분립을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와 사법부로 분류를 했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관계는 대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을 견제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체크 앤드 밸런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표현이 되고요.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은 미국의 대통령제로 연결이 되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게 로크의 견해인지 아니면 몽테스키웨의 견해인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고요. 이게 로크의 견해인지 몽테스키웨의 견해인지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은 입법부가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등하냐,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가 대등한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구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권력 분립 쪽에서 잡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 얘는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를 입헌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험생들로부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입헌주의하고 법치주의의 관계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학에서, 물론 저는 법학이 전공입니다. 대학에서는 입헌주의하고 법치주의를 명확하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험 공무원 사회 기준에서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혹시 헌법을 별도로 시험 치시는 분들 7급 기준입니다. 그때는 구별을 하셔도 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무시하시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입헌주의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헌주의, make 헌법, 그리고 follow 헌법. 즉 헌법을 먼저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라는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입헌주의가 왜 필요하냐면 특히 헌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통치기구의 구성이라든가 권한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 부여한 구성이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상의 어떤 행동들을 하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헌법은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목적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헌주의도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치주의와 마지막 법치주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치주의라는 말을 할 때는요, 시기 구분을 조금 먼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세계사를 나누는 시기 구분에서 중세 말에 절대주의 왕정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와 그 다음에 현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은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도록 하고요. 일단 중세 말 절대 왕정기에서는 국가는 인치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치주의라는 건 사람에 의한 통치를 인치라고 얘기합니다. 즉 절대 왕정기, 왕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인치주의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겼고, 인치주의에 대한 반발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법치주의,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는 근대 이후 현대까지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현대도 여전히 기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근대의 법치와 현대의 법치가 달라지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근대의 법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근대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절차는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근대의 생각입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에 있던 독일, 이 시대에서는 법실증주의가 지배사조였는데, 법실증주의는 실정법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하니까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절차만 정확하게 지키면 된다라는 게 근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의 법치주의를 악용하는 히틀러의 등장으로 유태인 학살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즉 형식적 법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던 게 실질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구별이 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절차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근대에서 무시했던 법의 내용까지도 반드시 고려를 하고요. 이 법의 내용이 반드시 정의라든가 아니면 인권의 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 정의를 실현하거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만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 시기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제도, 그래서 이 악법을 없애는 헌법재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현대의 법치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쪽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통치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에 비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구나. 정당성이라는 말은 절차와 내용을 둘 다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대의제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대의제의 원리는
뒤쪽에서 이야기할 간접민주정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사, 생각을 대신하는 제도라는 뜻이 대의제의 원리입니다. 국민이 어떤 결정을 못하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는 제도를 대의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의제의 원리는 간접민주정치와 내지는 간접민주주의와 연결이 되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던 것이 근대 이후 의회니까 의회제 민주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의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간접민주정치, 민주주의의 유형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자, 저희 공무원 쪽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